저 집행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을 정하는 것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 남양주라고 하는 행정관할 구역에는 다양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마늘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늘밭이었을 때는 비도시적인 관리지역이나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는데,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농림지역에서 도시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개발사업을 위한 집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 종합병원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기반설인데, 저 기반설을 시립병원이나 도립병원 또는 국립병원이라 표현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에 해당되는 것이고,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이라고 하면 걔는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아산병원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서울시장으로부터 허가받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저 종합병원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하게 되면 국립병원이나 도립, 시립병원이란 말로 바뀌는데, 그것을 도시군 계획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과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다양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중에 구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3, 4에 해당되는 것을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통칭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저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숙지구의 경우에도 6만 6천 세대의 아파트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이라는 것 구분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이 입지 규제 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고, 이제 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만약 천마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고 하면 내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였을 때 그곳은 용도지역 지정하게 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될 겁니다. 반면 조안면 일대에 농경지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원 있는 자리라고 하면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될 것이고, 공장이 많이 들어서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었을 때 어디를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지 그 대상에 관한 내용을 살펴주시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 지정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절차를 전부 생략하거나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결정 없이 준공 인가일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로 고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택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관리지역의 농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의 산지가 보전산지로 지정되게 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생략하기 때문에 절차 전체를 생략하는 것이고, 공유수 매립과 관련되어서는 지정까지, 결정까지만 생략한다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게 되면 보통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2년 동안 공익 사업을 목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했는데 그 목적대로 토지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해지게 되는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하고, 저 행위 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제한 형태는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령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례에서도 결정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대한 건축 제한을 시험에 냈기 때문에 올해 해나가실 것은 2종 근린 생활세를 건축할 수 있는 곳, 건축 못하는 곳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2종 근린 생활세과 관련되어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조례가 허용하게 되면 건축 가능하다라는 걸 잡아내셔야 되고, 그 밖에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때는 제2종 근린생활세를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잡아놔줘야 됩니다. 작년에 아파트 시험에 냈다고 하면 건축 제한으로 가장 만만한 게 바로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게 됩니다. 다만 저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바다 면적합 500제곱미터 미만의 종교 집회장의 경우는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 크기를 좌우하는 것으로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상한선을 각각 정해놓고 있는데, 이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정 안 되면 책상 위에 적어놓고 시험 보는 겁니다. 더 안 되면 손표 뒷면에 적어놓고 시험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건폐율과 관련되어 주거지역은 5, 6, 7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전일준이란 말 함께 보셨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국하고 일본은 있다 가까이입니다. 중일 6은 9, 8, 8, 7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업지역 일단 건너뛰시고, 녹간농자의 경우는 기본 건폐율이 20%인데 예외적으로 계획관리지역만 40%라는 걸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서는 135란 말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근데 지난주에 수업 잠깐 끝나시고 나면 한 1시간 아니든 2시간 정도는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에도 뭔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되어 상업지역의 경우는 5319로 구분하시는데, 용도 지역이 달라질 때마다 200% 용적률 낮아졌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면 중심 상업지역은 1500, 일반 상업지역은 1300, 유통 상업지역은 1100, 근린 상업지역은 900%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사란 말로 대신하시고, 녹간 농자의 경우는 기본 용적률이 80인데 딱 세 가지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만 100%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건축제한과 건폐율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험에 다뤘는데, 아마 올해 시험에 내게 된다면 용적률이나 건축제한에 관한 사안들을 또 한번 다룰 수 있는 사안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봐나가시는 게 용도 지구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 103페이지 찾으셨죠?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토지 이용부터 용도 지역의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용도 지역의 제한이라 하면 바로 행위 제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킴으로써 강화, 완화 추천했습니다.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 지역 기능 증진 가로 해놓습니다.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용도 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본문 표현 속에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과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 집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전체 관할 구역에 대해 빠짐없이 일정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용도 지역의 경우는 절대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말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 지역이 바로 1차적인 토지 이용의 규제입니다. 우리 남양주 관할구역 모든 땅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지정되어 있다, 지정되지 않았다, 지정되어 있다라고 해주시고, 그게 토지 이용과 관련된 1차적 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차적 규제는 조금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잠깐 서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에는 남대문이라고 하는 문화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남대문 주변에는 남대문 시장도 있고, 그리고 길 건너편에 상업용 건물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남대문을 포함한 저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고 남대문 시장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뭐로 지정한다?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될 겁니다. 이 남대문 자리에만 문화재를 보호할 목적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한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상업지역이 전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에는 큰 건물을 다수 만들게 되는데, 이 남대문 주변 일대가 상업지역이라 해서 제1롯데월드 같은 대형 건물을 이 남대문 주변에 촘촘하게 세워놓게 된다고 하면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과 달리 다수의 건물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병풍처럼 남대문 주변을 장악하게 된다고 하면 남대문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쉽게 저 남대문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대문에 대한 충분한 조망권을 확보할 목적이라면 저 주변 일대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건물 크기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학교라고 하는 게 다수 존재합니다. 그 학교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각각 만들어질 수 있는데, 시골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쉽게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1980년대만 하더라도 군 단위에, 그래서 가평군이라고 하는 군 단위에 고등학교 딱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시골에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시가지 안쪽에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시가지 안에 아마 주상공에 그런 학교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상공에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학교 주변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었을 때 가끔 PC방이나 위락실이나 숙박실을 만들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지만 학교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학교 주변만큼은 상업용 건물 중에 PC방 등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축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었을 때 추가적으로 2차 규제인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물 건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건물의 규모는 작아질 수도 있고 좀 더 커지게 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이 우리가 자주 들어보셨던 개발 제한 구역이라 불리는 용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상업지역인 개발 제한 구역의 경우는 건물 아예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구역 설명과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이 말 등장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용도 구역에 있어서는 고유의 지정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건축행위를 아예 제한시키는 것이 특징인 반면, 저 용도 지구제는 기존의 용도 지역과 관련된 특징이 있다고 하면, 건물 건축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다만 그 건물 크기를 제한하거나 또는 학교 주변이라고 하면 다른 상업용 건물은 가능하지만
위락설이나 숙박시설, 일부 제한적인 용도에 대해서만 건축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용도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용도지역제는 1차적인 토지이용 규제라고 이해해 주시고, 용도지구는 2차적인 규제인데 용도지역을 싹 무시해버리는 겁니까? 용도지역 존중해 주는 겁니까? 존중해 주는 겁니다. 반면 3차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특히 개발제한구역 등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과 관련된 지정 목적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싹 무시해버린다. 싹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1월달에 동영상 들어보신 분이 계시거나 또는 1월달에 수업 계속 들어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다방에서 커피 한잔 마셨을 때 단골 손님은 점심시간쯤에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짜장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짜장면을 드시게 된다고 하면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대신 용도지구제는 설탕 불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커피에 설탕 타드시게 된다고 하면 커피 드시는 것이지 설탕 마신다는 이야기는 하지를 않으실 겁니다. 그게 지역과 지구와 구역의 차이점이 되게 되는데,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용도지구제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이 특징이지만, 용도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한다, 이런 말은 있다, 없다? 아예 성립되는 것 아닙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용도지구제는 특별히 용도지역과 달리 중복 지정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중복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천천히 확인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구제도 우리가 공부하는 학습 방법은 대상과 절차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1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지구의 구분과 관련되어 1.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의 구분 사실이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경관지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경관지구는 아름다운 것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지구라는 말 찾으셨는데, 이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문화재, 중요시설물이라는 게 보이시고, 이 중요시설물과 관련되어 항만, 공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이런 말을 볼 수 있습니다. 한 15년 전쯤에 우리 법이 개정되기 전에 중요시설물의 종류를 따로 시험에 물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개정된 보호지구와 관련된 중요시설물을 함께 봐주십니다. 우리 교재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 중요시설물은 총 5글자입니다. 그래서 5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 중요시설물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공군하면 생각나는 게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공군교, 공항이란 말로 시험 볼 때까지 하십니다. 저도 이 교자를 어디에 집어넣을까 고민 많았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 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군교, 공항입니다. 그래서 공항시설과 군사시설, 교정시설, 공용시설, 그리고 항만시설, 저 5가지를 중요시설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2년 전에는 학교시설이 중요시설물에 포함되었었는데 학교가 빠지고 지금은 공군교, 공항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공용시설이란 말과 비교되는 말로 공공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용시설을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공공의 적은 불특정 다수의 적을 말합니다. 저 공공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간혹 광장이나 공원 보신 적 있다고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죠. 그걸 뭘 한다? 공공용 시설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시청이나 또는 법원, 청사를 방문하게 되면 방문증이라는 것을 확보해야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또는 시청 같은 경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못한다. 누구나 이용 못합니다. 소유실에서 방문증 발급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공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공용 시설과 공용시설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도 도로 이용해서 하고 났거든요. 그 도로는 공공시설, 공공용 시설이 됩니다. 반면에 공용시설은 법원 청사나 시청이나 그런 관청 같은 건물을 공용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공용시설과 공공시설은 같다 다르다. 제발 공공이란 말 보시게 되면 공공의 적을 연상해 주시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용 시설이라 하고, 여기 공용시설은 공적 업무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공용시설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한자 공부 다시 한자로 하면 참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공용시설과 공공용시설에 대한 구분을 해주실 때, 여기 공용시설이 중요시설에 포함되는 것이지 공공용시설이 중요시설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04페이지에 보호지구와 관련되어 중요시설물 범위에는 총 몇 개 들어간다? 5개. 그 5개에는 학교시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시설이 아니라 공용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락지구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취락은 시골 마을을 취락이라 한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리고 방제지구입니다. 여기 고도지구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가로 해놓습니다.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인 때 고도지구로 지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고도지구를 지정할 때 그와 동시에 건물 높이를 50m로 정해 놓게 된다면, 최고 한도란 말 쓰게 되면 이 고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50m 이하 돼야 되고, 최저 한도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고도지구 안의 모든 건축물은 50m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도지구와 관련되어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를 동시에 규제했었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이 고도지구 설명과 관련되어 건축물 높이의 뭐만, 최고 한도만, 그래서 이 고도지구 설명에 최저 한도란 말도 함께 들어가 있으면 그 질문 틀린 겁니다. 개정된 고도지구에 따르게 되면 건물 높이의 무엇만, 최고 한도만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불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학교 주변이 지정되게 됩니다. 복합용도지구, 앞에 복합 앞에다가 9번이라 적어놓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종류는 총 9개입니다. 그리고 9번이 복합용도지구인데, 우리 터미널 가끔 이용하신 적 있죠. 그리고 이 터미널이라고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로 각각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저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얘를 뭐란다? 복합 터미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분명 같은 장소인데 둘 이상으로 중첩해 사용하는 곳을 복합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하실 테지만, 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곳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만약 저 일반 주거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저 일반 주거지역에는 만약 10개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 때, 복합용도지구가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가 15개라고 하면 일반 주거지역인 곳에 복합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총 몇 개? 25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축 제한 규정이 강화된 것이다, 완화된 것이다? 완화된 것입니다. 취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느낌상 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의 가치와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 가치 중에 좀 더 비싼 것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복합터미널이라는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원래 따로 사용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뭐다? 복합터미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땅인데 그곳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다른 땅에 건축 가능했던 건물을 함께 건축할 수 있거든요.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늘어난다, 감소된다. 늘어나는 것이 복합용도지구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구의 구분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다음 각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경관지구 찾으셨죠? 여기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우선 특화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역 내 주요 수계 수변 경관 또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 추놓습니다. 그래서 특화경관지구 설명에는 항상 특별한 경관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독 특별한 경관은 한강 주변에 수변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 주변에 경관을 수변 경관이라 표현하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은 한옥마을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전주 한옥마을이나 서울에 북촌 가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게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지구 봐주십니다. 산지, 구릉지 등의 자연경관 추놓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설명과 관련되어서는 반드시 본문 표현에 자연경관이라는 말 나와줘야 됩니다. 자연경관 대신 특별한 경관이라는 말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설명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천마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 천마산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십니다. 한강 수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주요 수계 수변 경관에 대해서는 특화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시 자연경관지구로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만? 산지, 구릉지만. 그리고 시가지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걸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인데 본문 표현 속에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한다 이 말만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데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로 구분한다. 그리고 보호지구 찾았습니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그래서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시험 올 때까지 역중생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문화재란 말을 확인해 놓습니다. 문화재나 전통사찰 등의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시설, 지역을 보호,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을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라 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물과 관련되어서는 5개라는 것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공군교, 공항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취락지구와 관련되어 자연취락지구 찾았습니다. 여기 자연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해 놓으시고 취락 정비하기에 필요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마을을 한자로 표현하게 되면 취락이라 표현하는데 주거지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지정할 수 있다? 드립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은 주상공을 제외한
녹관 농자,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시골 마을을 정비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주거적이나 상업적, 공업적 들어가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에 제한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19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에 시골 마을을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시골 마을 중에 가끔 전기, 수도가 또는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시골 마을의 경우에는 그냥 전기 없이 생활하게 방치해야 된다. 전기 연결해 줘야 된다. 연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자연취락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란 말 추천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1970년대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 외곽 도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이 존재하고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하면 도로 설치하거나 전기, 수도 만들어주기 위해 집단 취락지구의 지정이 가능한데 만약 강원도에 춘천이라는 도시가 있다고 하면 그 춘천에는 집단 취락지구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에는 반드시 도시역에 해당되는 주상 공로과 비도시역에 해당되는 관농자라는 게 빠짐없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지정할 필요 있을 때만 지정하는 것이고 지정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 개발제한구역 없는 도시군이라고 하면 집단취락지구에 지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농담삼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서울에 자연취락지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서울에는 녹관 농자 분명 있긴 있지만 그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녹관 농자에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하면 이미 전기, 수도, 도로 다 깔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돈 많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이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모든 도시군에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지정할 필요 있을 때만 지정하는 것이고 필요 없다면 지정 안 하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란 말 확인하시고 복합이란 말 찾았습니다.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복합. 그래서 동시에 둘 이상을 개발하는 것이 복합개발진흥지구인데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판교에는 연구단지만 만든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백화점도 함께 만들어놨거든요. 그것이 복합개발진흥지구라고 이해해 주시고 특정 개발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 추천습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남양주에는 학생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남양주에 서울 노량진이나 또는 서울의 대치동 같이 학원가를 하나 형성하고 대치동에 선생님 몇 분 모셔다가 강의를 시키게 된다고 하면 경기 서북부권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저 교육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육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발진흥지구가 있다면 걔가 뭐다? 특정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에는 좀 볼 수 없지만 안양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라에서 한 200m 거리가 학원가로 조성되어 있는데 양쪽 주변에 다 밤늦게 애들 데려오기 위해 차가 많이 늘어서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역의 중심 지역으로 쭉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필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개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있다면 특정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산간을 배제했다는 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우선 조례란 말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조례란 말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여기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입니다. 우선 4번부터 보셔야 됩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앞서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결정권자이지만 조례로 정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장관 빠져 있습니다. 장관은 전국을 관할로 하기 때문에 조례상 용도지구 지정의 결정권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필요하면 두 줄 밑에 위 양가로 2 각호의 용도지구의 용도지구, 양가로 1과 2는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인데 그것 말고 용도지구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세 줄 위에 올라가시면 조례란 말 찾았습니까?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용도지구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입니다.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정건상 필요한 때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 동그래 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경관지구 추천놓습니다. 특화 경관지구, 가로 속에 특화 경관지구 추천놓습니다.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현재 용도지구의 지정 대상, 저 지정 대상과 관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를 지정할 대상을 정해놓고 필요성 인정되게 되면 저 용도지구의 지정은 조례로 결정하게 되면 그 조례로 결정한 용도지구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절차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법령에서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정해놨다? 조례로도 정해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지역을 우리 남양주에 지정 변경하는 것이지 조례로 용도지역을 신설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용도지구에 대해서만 조례로 용도지구의 신설과 세분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2차적 토지 이용 규제인데 저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 지정은 언제나 항상 지정하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입니까? 필요할 때. 그러면 이 지역의 특수한 필요성이 강조된다면 법령이 아닌 조례로도 용도지구를 신설하거나 세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첫 번째, 저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명령을 말하는데 현재 명령은 장관 명령을 시행규칙이라 하고 대통령 명령을 시행령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률에서 용도지구를 구분한 것은 총 9개입니다. 복합 용도지구 앞에 9 적어놓으셨죠? 총 9개입니다. 그러면 그 9개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서 가끔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이게 취계특보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리고 보호지구, 그리고 서울에는 경복고라고 하는 고등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문이 잘 나간다 해서 방방이란 말로 정리하시면 경관지구란 말 기억나시고 복합용도지구 기억나시며 고도지구 살피셨으며 방화지구와 방제지구에 관한 구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용도지구는 총 몇 개? 9개입니다. 취계특보, 경보고, 방방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시험 볼 때까지 쭉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저 용도지구를 세분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세분하는 것은 몇 개?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중요하게 봐주실 것이 경관지구입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함께 보셔야 되는데, 이 경관지구는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란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자시란 말로 대신하시는데,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를 각각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 특화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요 수계, 수변 경관과 문화재 아닙니다.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 그러면 한옥 마을인 전주 한옥 마을에 만들어져 있는 한옥은 문화재 2단이다. 문화재 아닙니다.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을 보호, 형성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지정하는 것이 특화 경관지구입니다. 그리고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할 대상은 산지, 구릉지. 그러면 한강 주변도 분명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 한강 주변의 수변 경관에 대해서는 자연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것 아니죠. 얘는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보실 것이 바로 보호지구입니다. 여기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중생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살피시면서 문화재란 말 나오게 되면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잡아내셔야 됩니다. 만약 이 문화재란 말이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을 설명하게 되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있다고 하면 걔를 어떤 용도지구로 지정한다?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설물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중요설물이 5글자이기 때문에 5개라는 것 기억하시고, 공군교, 공항입니다. 정 안되면 공군과 공항이라고 하시든지 하면서 공군교, 공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주변에 공항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 공항시설은 중요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남양주에는 인천국제공항 같은 공항 없죠. 지정할 필요 없겠습니다. 대신 이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 높이도 제한할 필요 있죠. 그러면 저 공항에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바로 고도지구로 지정하고 건물 높이를 함께 제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항 주변의 용도지구는 딱 하나만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둘 이상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반면에 비개발 용도에 해당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환경 보전이 목적이죠. 농림지역은 생산이 목적입니다. 워낙 용도지역은 그 구체적인 특징이 강하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복 지정할 수 없지만, 여기 용도지구에 있어서는 필요시에 둘 이상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군단시설과 교정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그래서 이 공용시설이 중요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이지 공공용 시설 아닙니다. 우리는 공용시설과 공용시설을 바꿔놓게 되면 글자 하나 가지고 지사하기 시험 문제 냈다 하지만 법적 의미는 크게 다릅니다. 공공용시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공용시설은 공적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시설을 공용시설이라 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같다 다르다. 한 글자 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엄격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그걸 이해를 토대로 해서 문제 풀어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용시설과 공공시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그걸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쉬는 시간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해 안 되면 끝까지 이해 안 하시는 걸로 하면 실력이 안 올라가십니다. 암기하면 참 좋겠는데 이 암기할 만한 양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공법이 한 2,400개, 2,60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면 공인중개사법은 한 120개이거든요. 그리고 실무는 어차피 공법이든 다른 법이든 같이 좀 겹치는 부분도 꽤 있을 겁니다. 얘는 외울만 합니다. 왜냐하면 40문제가 오지순다로 구성되게 되면 지문수는 몇 개 나와야 되겠습니까? 200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 다 사용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한 개 법 조문이 있으면 그걸 쪼개서라도 문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정리하다 보면 중개사법에 대해서는 법 조문을 다 외울 수도 있는 상황이 되실 겁니다. 대신 단순히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내 걸로 해놓으시게 된다면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사법은 요즘 결석 안 하시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공법 시간에 잡는 게 나으시지 중개사법 시간에는 꼭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만큼 80 이상을 보장해주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역대 수업하다 보면 중개사법 교수님만 욕을 안 먹으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욕을 많이 먹으십니다. 28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혼자만 욕 먹었는데 작년에는 뿌듯하게 세법 선생님과 공시법 선생님도 함께 욕 먹으시고 민법 과목도 욕 많이 먹어. 예, 작년만큼 뿌듯한 해가 없었습니다. 네, 아마 올해는 아마 지금 추세라고 하면 더 줄일 수 있는 상황도 될 겁니다. 28회 때는 23,000명 붙으셨거든요. 29회 때는 16,750명, 17,000명이나 하면 6,000명 줄어들었고 작년에 위촉된 출제위원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합격자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공부는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게 마음 편하십니다.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설명 보호지구와 관련된 대상 무엇인지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취락지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여기 취락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자집입니다. 그래서 녹지지역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지역에 지정되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고 개발제한구역에만 지정되는 것은 집단취락지구입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에는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만? 개발제한구역에만.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도 녹간농자, 주상공예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주산관이란 말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동네 옆에 산해간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그냥 주상관입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 하나만 이걸 배제하고 개발하면 특정, 그런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제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자시란 말로 대신하시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결국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것이 있다면 경관지구 세분되는 것, 그리고 보호지구 세분되는 것, 취락지구 세분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려를 봐놓습니다. 현재 법령으로 용도지구를 정해놨으면 이 법령에 따라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해야 되는데 이 용도지구는 지역의 특수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2차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지구제인데 이 전국을 대상으로 용도지구의 종류를 정해놨다고 하면 좀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큼은 2차적 토지의 규제로서 특별한 용도지구가 필요해.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고요. 그 신설한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신 저 용도지구 중에 미관지구란 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 미관지구를 미관지구, 경관지구는 미관지구, 경관지구는 서로 다르다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다른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여기 신설된 용도지구 명칭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신설할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여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 특경, 특중이란 말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특별검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고 하면 저 특별검찰과 비슷한 것으로 특별경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닝썬 수사와 관련되어 저 경찰관을 120명 동원해서 강남경찰서 등에 대한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경찰관 120명 동원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에 대해서 폭력 조직배, 조직폭력배 그거 단속할 때 그렇게 많이 동원했지. 그 다음 동원 많이 한 게 이번 버닝썬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경찰도 특별경찰 해서 뭔가 특별한 중요한 업무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특경, 특중 이 네 가지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특화, 경관, 지구 그리고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 지구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세분할 수 있다. 그래서 간혹 시험에 묻는 곳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지구 세분할 수 있는 대상 찾으라고 하면 4개입니다. 오지순답 문제 가능하다라는 건 잡아놓으시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세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겁니다. 특경, 특중이란 말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